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처리 대상의 위험성 검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체크리스트 기반의 위험성 검토를 예시를 가지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펴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3번에 나오는 체크리스트 기반의 위험성 검토 예시, 이 부분이 이제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험성 검토가 끝나면 당연히 4번에 나오는 식별 위험성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죠. 작성한 다음에는 다음 단계인 3단계로 넘어가서 감형 처리, 즉 각 항목별로 수준에 대한 정의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장표는 2단계, 즉 위험성 검토 단계입니다. 맨 처음 감형 처리를 어떤 항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상을 선정한 다음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필수 요건에 대해서 위험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필수 요건은 처리 과정에 대한 부분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두 가지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이 결국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법령상 요건이기 때문에 요거는 예 아니요 보다는 당연히 이 예로 해서 수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처리 환경과 데이터에 대한 식별 위험성 검토, 이것이 이제 메인 위험성 검토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서 처리 환경과 데이터에 대한 위험성 부분을 더해서 경감이 되는 부분의 조치들을 빼게 되면 최종 위험도 점수가 산정이 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 결과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3단계에서 각 항목별로 어떤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처리 수준을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이제 전체적인 우리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계신데요. 필수 요건이 이제 두 가지, 감형 처리 과정과 이용기관의 보호 수준, 나머지 데이터가 세 가지, 처리 환경이 5가지 해서 총 10가지의 체크리스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표는 그 각각의 그 위험성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소위 DOA라는 걸 어제 했었었다, 그죠? 각 기관별로 수용 가능한 목표에 대한 위험도 수준을 정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전체가 이 항목이 전체 10가지 중에서 필수 요건 2가지를 빼고 나면 8가지가 남는데요.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3가지, 처리 환경에 대한 부분이 5가지에서 총 8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을 0에서 10 사이의 점수를 부여한다라고 치면 전체가 8가지니까 80점까지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각각의 항목별로 더하기 또는 빼기를 이용을 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시면 나중에 측정하는 데도 조금 더 용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0에서 10 사이 중에서 허용 기준이라고 해서, 그러면 예컨대 개인정보 항목에 있어서 0에서 10 사이의 그 위험도의 그 크기의 분포가 있다면 그 중에서 우리 기관에서는 최소한 요거는 3 이하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정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 나오는 이 파란 부분은 각 기관별로 해서 이 점수를 부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전체가 여기서 30 이하로 이렇게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에서 100점까지 위험도 점수가 있다라고 하면 100점으로 올라갈수록 많이 위험하다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0으로 갈수록 상황이 덜 위험하다, 다시 말하면 안전한 환경이다라는 것을 대변할 수가 있는데요. 각 기관별로 우리는 그래도 처리에 있어서 안전한 처리를 해야 돼라고 하면
낮출 수가 있겠고요. 또는 어느 정도는 괜찮아 하면 뭐 50 정도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기관별로 정하실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처음에 30이나 50의 기준을 정해 두셨다가 이걸 몇 번 해보시면서 그걸 조정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30을 정했다라고 했을 때 실제 측정 결과가 30보다 낮게 나오면 안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좀 안전하니까 조금 처리 수준을 덜 조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반면에 그 반대로 30보다 높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정한 그 목표 위험 수준보다 점수가 높게 나왔을 때, 그때는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피드백을 해서 안전조치를 강화한 다음에 다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30 이하로 낮출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이거는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는 낮추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3단계인 다음 단계로 가서 각 항목별로 처리, 즉 데이터 자체에 대한 처리 수준을 높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리는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함께 보시고 조정을 하면서 균형을 잡아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예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제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땡땡 대학교는 학생의 입학 정보 및 취업 정보가 포함된 학사 정보를 가명 처리를 해서 학생의 입학 정보와 학사 수행 정보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진학 지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8조 2 제1항에 따라서 과학적 연구를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처리를 진행하고자 하며 땡땡 대학교의 조직은 총무과에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이번에 가명 처리를 위해 별도로 내부관리계획에 가명정보 총괄부서의 역할을 정의하고 가명 처리 업무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가명정보 총괄부서는 적정성 검토위원회 운영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인 학사정보를 보유한 학사과는 개인정보 보유 부서가 되고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는 가명정보 처리부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 부서가 해야 하지만 기술적 문제로 총괄부서의 주도하에 대학정보전산원에서 이번 건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정보 집합물 추출도 정보전산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요. 또한 계속 이어서 입학과는 가명정보를 처리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가명정보 이용 부서가 되고요. 입학과는 가명 처리된 가명정보를 안전한 장소에서 대학 내 땡땡과 교수 1명과 연구원 1명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장소로서 대학 내 통제구역으로 인터넷을 차단하고 오직 분석 장비만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땡땡 대학교는 ISMS-P 인정을 받아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안전한 관리 체계를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가명정보 처리 업무는 외부 위탁이나 제3자 제공은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땡땡 대학교는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도에 대한 수준을 개별 목표 위험 수준은 100% 중에서 40% 이하로 정하고 종합 목표 위험 수준은 100% 중에서 50 이하로 설정을 했습니다.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는 산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개별 목표 위험 수준이라는 것은 각 체크리스트 각각의 요소별로 총 8개가 있었다 그죠? 그 요소별로 뭐 10점 만점에 4점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걸 총합으로 하게 되면 했을 때 10점 만점에 5점 이하로 이렇게 100점 만점에 50점 이하로 설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허용 기준은 각각별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각 항목별로 허용 기준을
각 케이스마다 조정도 가능하겠죠, 그죠? 예. 어쨌든 여기서는 전체를 50% 이하로 조정을 했다. 그리고 각각은 3, 5, 5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허용 기준이 3 이하라는 것은 최소한 3 이하로 떨어뜨려야 된다. 예,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예. 자, 이제 위험성 검토를 실시를 하는데요. 총 10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처음 나오는 이 두 가지가 말씀드린 그 필수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세 가지가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 나오는 6번부터 10번까지 5가지가 처리 환경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은 필수 요건 2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가명 처리 과정의 위험성 검토입니다. 총괄 부서는 가명 정보 처리 계획안을 확인해서 가명 처리 환경과 부침 5에 나왔던 체크리스트를 비교를 해서 위험성을 확인합니다. 확인된 위험성에 따라서 위험한 경우는 즉시 시정 조치를 하거나 가명 정보 이용 부서가 조치해야 되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을 통보해서 보완 조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는 이 부분 처리 환경과 권한 관리로 나오는 이 체크리스트가 보시는 가명 처리 과정의 위험성 검토 부분이기 때문에 요 각각의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은 보완 조치를 해서 완료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용기관의 보호 수준도 똑같이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그 보호 수준의 각각의 체크리스트 항목별로 모두 여기 예라고 표기가 되어야 예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2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법적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만족시키고 보완을 한 다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각각의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제 체킹을 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항목의 위험성 검토, 다시 말하면 데이터에 대한 부분부터 검토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검토는 이용부서가 제출한 가명정보 처리 계획안과 기초자료인 데이터 명세서를 이용을 해서 검토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각급 기관 중에서 이번에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항목별로 전체 분류 체계에서 뽑아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 항목들을 2번에 있는 이 부분과 같이 뽑아온 다음에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부여된 기위험성이 있을 겁니다. 그죠? 각 기관별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미 기관에서 마련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면 더 좋겠고요. 만약에 각 기관에서 이러한 분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이러한 그 각급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에 있는 각각의 항목들을 이렇게 분류 체계화하는 것도 여러분이 다음번에 가명 처리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일단 1, 2, 3번은 기 마련되었다라고 보시고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 4번과 5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고유 식별 정보가 되는 운전면허번호는 목적에 필요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삭제 조치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또 개인 식별 정보인 학번의 경우에는 식별 자료로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성적인 경우에는 목적으로 필요하지만 특이치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작성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번 목적에 필요 없느냐, 2번 식별 자료로 필요하냐, 3번 필요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특이치가 있을 만한 항목들은 특이치 고려, 요 정도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위험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처리는 강하게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6 정도니까 5, 6은 중간 정도,
그 4, 5, 6은 중간 정도로 받고 4 밑으로는 이제 약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체크가 일어났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별 위험성을 검토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전체가 보면 2에서 9 사이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최고 위험성은 9가 나왔고요. 최저는 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평균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5.5가 이제 생겨나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는 이 내용은 우리 그 실무 안내서 있죠. 교육기관 실무 안내서에 개인정보 항목별로 위험성에 대한 목록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관 내에서 해당되는 항목별로 추려가지고 이러한 그 분류표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그 데이터 구성의 위험성 검토 부분입니다. 이거 역시 이용부서가 제출한 데이터 명세, 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구성 관련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이 세부 항목의 특성별로 데이터 항목 수, 데이터셋의 통계적 특성, 모집단의 크기, 데이터의 시간적 특성, 데이터의 최신성, 요게 이제 우리가 체크리스트의 각각의 항목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명 처리 대상 총 칼럼 수, 데이터 항목 수가 25개다 하면 그 체크리스트에 25개는 점수가 전체 20점 중에 5점에 해당하는구나 해서 5점 이렇게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이 봤더니 입시와 성적, 취업 등 다양한 속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일회성 제공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회성 제공인 경우에는 10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 각각의 그 환경들을 보시면서 이 체크리스트의 어느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를 이렇게 하나씩 따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별로 해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산 점수 이렇게 45점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체크하실 때 그 체크리스트 원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각 항목의 점수를 이 예시를 쫓아가 보시면 훨씬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역시 데이터 명세를 가지고 데이터 분포와 관련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는 사항인데요. 세부 항목 특성으로 연속적인 숫자형 데이터가 양 끝단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 레코드 수가 몇 개냐 했을 때 4개다. 하면 4개니까 10점 만점에 4점 이런 식으로 매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직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1점 이런 식으로요. 공개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식별 가능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3점. 이 수준에 맞춰서 이 체크리스트 표를 보시고 점수를 이렇게 매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점수가 47점이 나왔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재식별 영향도 관련 체크리스트를 이용을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재식별 시 정보 주체 또는 소속 그룹에 대한 차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0점.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다. 0점.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은 있다. 10점. 이런 식으로 해서 45점. 이렇게 매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가명 처리 장소, 처리 장소 및 형태입니다. 특성을 먼저 살펴봤더니 제3자 제공이나 처리 업무 위탁이나 공동 연구는 해당이 없고 타 부서에서 처리하면서 통제구역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 둘을 단서로 해서 처리 부서, 타 부서 쪽 1점 해가지고 통제구역이면 이제 점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도가 안전하다 해서 점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0점 기준에 1점 이렇게 체킹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정보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역시 다른 정보 관련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셔서 항목 특성별로 가명 정보 활용 시점에 재식별 가능한 다른 정보에 대한 보유가 있다. 예, 그러면 3점 이렇게. 그리고 가명 정보와 일부 동일 정보를 다룬 경험이 있다. 예, 그러면 20점. 이거는 25점 중에 왜 20점이야 하는 거는 체크리스트 표의 상세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에 23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용기관의 신뢰도입니다. 이용기관의 신뢰도인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이제 제3자 제공 시가 많죠, 그죠? 예. 자, 가명정보 이용기관은 학교고 재정적 상업적 이익은 없고 비경제적 이익도 없다. 그리고 법 66조에 해당되는 위반 사실도 없고 과거에 다만 과거 경험이 있다는 거고 재정적인 능력이 보유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과 재정적 능력 부여가 각각이 있기 때문에 20점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연한 재식별입니다. 역시나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하셔서 항목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기간과 이용 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30점. 데이터 상태에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0점. 이용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정보 주체가 우연히 식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0점. 그러나 이용 기관이 개인 식별 가능 정보들과의 조합을 통해 우연히 아는 사람을 식별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0점. 이렇게 해서 합계가 80점 이렇게 부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성 경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점수를 부여한 것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감점시켜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역시 가명정보 처리 계획안을 확인해서 보시게 되는데 항목별 위험성이 5점 이상인 경우라면 3점 이하로 처리를 해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전한 처리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3점 이하로 조치를 한다. 왜? 여기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우리가 당초에 DOA 기준을 세울 때 개인정보 항목에 대해서는 허용 기준을 3 이하로 책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허용 기준을 다르게 책정하면 또 다르게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개인정보 항목을 측정을 했더니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5.5점이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면 당초에 설정한 3점보다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3점 이하로 책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목표 수준이 3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명, 익명 처리를 반드시 해서 점수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그래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일단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그 3점 이하로 조치한다는 것은 처리의 강도를 더 높여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가명정보 처리 장소는 통제구역에서 실시하고 처리 시스템은 인터넷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서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다른 정보를 해당 처리 장소에 반출입을 금지한다. 또 처리 인원을 최소화해서 재식별 영향도를 경감시키고 보안 서약서를 진구하고 처리 전 관련 교육을 해서 우연한 재식별 위험성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해당 연구 자료는 내부 정책 반영에만 사용하고 정책 반영에 사용되는 내용은 통계성 정보만 볼 수 있고 가명 정보 실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해서 재식별 위험성을 경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항목별 위험성이 5점 이상인 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경감 조치를 통해서 마이너스가 5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장소 인원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최대 20% 내에서 감점도 가능하겠습니다. ISMSP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10%도 가능하고요. 보안 서약서를 진구했기 때문에 5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항목별 위험성과 우연한 재식별 위험성을 제외하고는
경감은 최대 20%까지 경감을 하도록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뭐 반드시 20% 이내까지 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그 상황들, 이러한 조치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각 상황에 맞게끔 이런 경우에는 경감을 이 정도 해줍시다라고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따라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안전하면 점수를 더 감해주고 인원을 더 최소화할 경우 더 감해준다든지 이렇게 또 ISMS-P를 받았으면 또 감해준다든가 이렇게 정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는 경감 조치는 뭘 적용하지? 하고 이러한 예시들을 보고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종합적인 것을 살펴보면 필수 요건은 당연히 만족했다. 데이터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했더니 이렇게 점수가 나왔고 처리 환경을 검토했더니 이렇게 점수가 나왔더라. 예, 해서 위험성 검토를 종합적으로 이제 산정을 이렇게 해본 장표가 이제 이 앞장에 각각의 이제 잠수가 나왔죠. 개인정보 항목별 위험성은 최고 9점, 최저 2점에서 평균이 5.5가 나왔다. 그 다음에 데이터 구성, 분포, 영향도 해서 각각의 45, 47, 45가 나왔고요. 처리 환경의 위험성이 이제 각각 1점, 23점, 20점, 80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점수를 모두 합산하면 이제 최고 마지막 이제 종합 점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예. 이제 이 종합 점수가 나왔으면 이에 따라서 경감 점수를 추가적으로 감해주게끔 산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항목별 위험성 경감 부분인데요. 위험성은 아까 최고 9점에서 최저 2점 사이로 평균 5.5가 나왔고 우리가 바라는 그 DOA 값은 3 이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현재 우리가 바라는 3 이하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바로 조치를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목별 조치는 물론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데이터 항목별 위험성인 경우에는 경감 조치를 한다기보다는 이 경우에는 3단계 3단계 감형 처리 수준 정의표에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처리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DOA의 수준은 3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측정을 해보니까 5.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정한 것보다도 위험도가 더 높은 것이죠. 그죠? 따라서 3단계인 감형 처리 수준 정의표에서 평균 이상의 위험도를 보이기 때문에 처리 강도를 평균보다 높게 책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항목별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 단계에서 처리 수준을 이제 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 경감은 당장보다는 이 단계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측정을 했는데 항목별로 3점 기준 정한 것보다 낮아요. 이 반대면 뭐 좀 더 처리 강도를 낮출 수가 있겠죠. 그죠? 평균 우리가 정한 것보다 낮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는 정한 것보다 높기 때문에 3단계 처리 수준 정의표 할 때 강도를 높여야 된다. 이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구성 분포 위험성 경감 부분에 있어서는 5점씩을 감소했다. 장소 통제를 강화해서도 5점 감소를 하고 이런 경감 조치를 통해서 이제 그 점수가 감해질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증 등 신뢰도를 통해서 10점,
그리고 우연한 제식별을 통해서 50점. 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기관별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들으시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 검토 종합 점수가 각각에 대해서 총점이 360점이 나왔어요. 평균이 45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여기 보면 경감을 반영하게 되면 90점을 30점으로, 45점은 최대 25점으로, 47점은 최대 20점으로 낮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감 조치를 안 할 경우에는 그냥 이 45점이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목표하는 DOA가 50점이기 때문에 이미 목표 DOA를 45점으로 달성한 상태다, 그죠? 따라서 굳이 경감을 반영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더 낮출 수 있다면 낮춰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개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 첫 번째 점수를 계산했더니 DOA보다 낮다. 그러면 바로 3단계로 가시면 되겠죠. 다음 단계로. 계산했더니 DOA 목표보다 높다. 그러면 첫 번째 경감 조치 적용. 경감 조치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계속 DOA 점수보다 높다. 그러면 다시 피드백해서 추가적인 안전조치. 그 다음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DOA보다 높다. 그러면 다음 3단계에서 부득불 데이터에 대한 통제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이 목표하는 DOA보다 산정된 점수가 낮은 경우, 이 경우에는 바로 다음 단계로 가면 된다는 거죠. 산정된 점수가. 자, 반대로 DOA보다도 산정된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목표한 것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럴 때는 첫 번째 경감 조치를 적용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경감 조치를 적용을 하게 되면 목표한 점수보다도 이제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점수를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감 조치를 적용했는데도 계속해서 높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거는 다시 피드백을 해서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수행을 합니다. 추가적인 안전 조치.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한 다음에 예컨대 높게 나온 체크리스트상 점수를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보는 거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 이렇게 해서도 안 됐다. 그러면 3단계인 3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즉, 다음 단계로 가서 어디에서요? 처리 수준 정의표 있죠? 3단계. 처리 수준 정의표에서 항목별 처리 강도를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높여요. 그래서 자, 단계별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겠다. 먼저 DOA보다 낮으면 안전, 바로 요 3단계로. 그 다음에 DOA보다 더 높게 나왔다. 그러면 우선 경감 조치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추가적으로 안전 조치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이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통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 단계인 처리 수준 정의표에서 강도를 높게 책정해서 강한 조치를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당초보다 위험이 낮기 때문에 이 조치보다는 약한 조치나 중간 이하의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위험도가 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인 검토 결과 보고서 작성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검토 결과 보고서 작성입니다. 작성 시 먼저 주안점인데요. 주안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검토 결과 보고서는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위에서 나온 표준 지침에 나온 가이드에 나온 그 양식으로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계속 체크리스트 기반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정성적, 정량적으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량 제한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방금 체크리스트 체크했던 기초 자료들은 첨부로 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별도로 함께 보관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나 이용기관 개인정보 수준 관련 자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검토한 위험성을 기록하고 식별 가능성의 수준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명 처리 수준 정의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가명 처리 수준표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일단은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예시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보셨던 제가 그 앞 시간에 한번 보여드린 바 있는 일반 개인정보 이제 위원회에서 나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나온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소위 이제 일반형이라고 부른다면 체크리스트 기반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명정보 활용 목적이나 데이터 항목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신청서상 사업계획서상 들어있는 부분을 그대로 소위 복붙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개인정보 보호 수준부터죠, 그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예를 들어서 법적 준수 사항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라는 걸로 간단하게 적어 주셔도 되고요. 조금 더 보호법 28조의 4에 따라서라고 이제 수식어를 더 붙여 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백데이터로 체크리스트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짧게 법적 준수 사항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라고 적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데이터하고 처리 환경인데 데이터 구성, 분포, 재식별 영향도 뭐 이런 것들이 3개가 있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관에서 정한 총 체크리스트별로 항목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했더니 10점을 기준으로 3점 수준이더라. 따라서 데이터 구성을 통한 식별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여러분이 1, 2, 3점 정도면 낮고 4, 5, 6 정도면 중간 정도, 그다음에 7 이상이면 뭐 높은 편임,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오히려 체크리스트 기반은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 작성은 조금 더 수월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전체 몇 가지 항목 중에서 전체 만점 중 몇 점이 나와서 높고 중간, 낮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가명 익명 처리는 수준 정의표에 반영할 거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장소 통제도 현재 어떻게 해서 우리가 통제를 했고 경감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안전구역에서 하고 해당 구역에 가명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점이 경감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이 경감 조치 중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사항 없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종합 검토 결과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전체 8가지 체크리스트 중에서 100점 만점에 몇 점 또는 80점 만점에 몇 점으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높다, 낮다, 약간 높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검토 의견은 우리가 기존에 그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이런 정도로 낮기 때문에 처리 수준은 대체적으로 위험도가 낮으면 처리 수준을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 입각해서 각 항목별로
이런 정도의 처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걸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최종 검토 의견은 동일하다. 일반형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형 처리 대상 데이터 항목이 민감 고유 식별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 항목이나 최종 검토 의견에 보완 대책을 반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보통은 어때요? 고유 식별 정보는 사용을 하지 않고, 그죠? 민감 정보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이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검토 의견에 보완 대책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장은 감형 처리 수준 정의표에 대한 예시를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각각의 항목별로 처리 기술이나 수준을 기재를 해주시고 이에 따른 이제 그 설명이 이제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생 개인 번호에 대해서는 왜 필요한지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왜 처리를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여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범주화를 2점, 5점 단위로 했는지, 왜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이유를 기타 부분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위험성 검토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다뤄봤고요. 이제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해보시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싶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이게 감형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보다는 조금 정량화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조금 더 논리가 있고, 그죠? 따라서 한 번만 해보시면 작성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해보시다가 잘 안 되시면은 그 교육학술정보원에 문의를 해보시면 잘 안내를 해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